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사근종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분들 멘탈을 좀 꽉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어제는 또 우리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오늘 지금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시장 먼저 보고 갈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음봉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쵸. 네, 사실 조금 바닥이라고 많이들 생각했던 자리에서 음봉이 크게 터지다 보니까 네. 오늘은 조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서 이제 매수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외인이 매도를 진행하면서 네. 사실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다만 그래도 많이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게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 네. 어차피 코스닥도 올라갈 거고 아. 네, 이미 조금 외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았어요. 거의 한 이틀 새에 1조 넘게 팔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한 1,000억 이상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뭐 지난주에도 저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라고 했는데 어제 또 음봉이 나왔고 그쵸. 조금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틀려가지고 죄송스럽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어떻게 뭐 저점인 다 건 맞아요. 맞추시겠어요, 그쵸? 네, 네. 그래도 저점인 건 맞아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자, 오전장 저희가 흐름을 봤는데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아까 바닥이라는 단어도 좀 언급해 주셨듯이 바닥에 다다른 증시인데 시장에서 좀 모멘텀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점들인데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하고 네. 다시 이제 경기 둔화가 오면서 축소를 하고 네. 이런 확장과 둔화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섹터든지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버블을 앞으로 어떤 종목에서 버블이 나올지 네.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네. 일단 과거 투자자들이 이제 큰 수익을 얻은 반면 네. 또 큰 손실을 얻었던 어. 5대 버블을 꼽아보자면요. 네네. 이제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 있죠. 그쵸. 예, 이게 이제 튤립에 대한 뭐 무차별적인 사재기가 네네. 계속되면서 20배 가량 가격이 어. 폭등했던 뭐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후에 이제 튤립의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이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때도 수익을 본 사람은 있다.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시 버블인데 이게 뭐냐면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네. 이게 영국에서 재정 충당을 위해서 이제 설립했던 뭐 회사예요. 네네.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조금 자기들이 점유국을 늘려가는 이런 늘려가려고. 패권 국가의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그때 동인도 회사도 있었고. 그쵸.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들이 보유한 영토는 넓어지는데 영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충당을 위해서 설립되었던 회사고요. 네네. 8배까지 급등을 했는데 어. 급등 이후에 영국의 경제 불황이 왔습니다. 어떡해요.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네. 이제 일본의 경제 불황. 그쵸. 예, 이제 엔화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3배까지 올랐고요. 네네. 네, 뭐 일본의 자산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버블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뭐 한동안 좀 많이 오래 갔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버블이 한꺼번에 꺼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죠. 네, 네.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닷컴 버블. 그쵸. 닷컴 버블. 네, 이 닷컴 버블은 인터넷 발달로 이제 IT 관련 기업들이 네.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 현상이 좀 한 나라에 국한됐던 게 아니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조금 닷컴 버블로 인해서 수익을 본 사람도 많은 반면 네. 손실을 입은 사람도 많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최근 네. 이제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있죠. 그렇죠. 네, 미국에서 이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네. 뭐 부동산 버블이 이제 많이 꼈는데 음.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모기지. 터지면서 네.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아. 뭐 이 정도 5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실 본 투자자들도 많은 반면 네. 예, 상승장에서 수익을 봤던 투자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버블이라는 게 참 웃겨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제일 잘 당하냐면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래요? 네, 좀 자기가 경제에 대해서 지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게 뭐 금융 자산이 네. 갑자기 가격이 상승을 하면 처음에는 접근을 안 해요. 어. 이거는 조금 이유가 없다. 이건 버블이다라는 관점으로 네, 접근을 네.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었던 의심이 사라지면 네. 그때 참여를 하게 되면서 급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더 손실을 보는군요. 그렇죠. 네. 좀 아는 사람들이 늦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잖아요. 그게 그렇죠. 운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는 사람들은 아니야, 난 지금이 아니야 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네, 손실을 맞습니다. 보게 되는 경우. 예, 가상화폐도 비슷한 그쵸. 사례예요. 네, 맞아요. 뭔가 사람들이 막 올라갈 때 저거는 좀 아닌데 저게 왜 오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동네 초등학생들도 가상화폐 해야 된다 그러고 있고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갑자기 가상화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가 버블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말리셨죠? 네, 말렸죠. 네. 어쨌든 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음. 뭐 이런 사례들 중에서 사실 주목해야 될 거는 닷컴 버블이에요. 닷컴 버블. 왜 닷컴 네. 버블을 주목해야 하냐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네. 버블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뭐 단기간 안에 급등과 급락이 나오면서 뭐 수익과 손실을 안겨주었지만 네. 이때 투자를 받고 성장한 기업이 뭐 구글과 아마존, 어. 페이스북 같은 현재 전 세계 IT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버블이 어떤 시장을 형성하냐면 투자금을 형성하는 거예요. 네, 이런 기술을 간직하고 있는 기업들, 네. 뭐 아직 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투자금을 크게 받아서 네. 급격한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버블이 네. 지금은 증시가 저점에 다다랐고 곧 뭐 어떤 뭐 테마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버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투자금을 확보해서 자본을 형성하고 외형을 이제 키운다 이런 의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어떤 업종에서 조금 버블이 일어날지가 궁금해요. 그럼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 업종은 네. 사실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이에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 5G 그렇죠.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이 5G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4G가요 네. 통신 환경 개선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친다면 5G는 이제 통신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적용시키는 데 필요한 생태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뭐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모든 기술들이 사실 이 통신 기술의 발달이 없이는 힘들어요. 맞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5G 환경 자체가 이제 지구라고 비유를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생태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 뭐 지금의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 통신망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던 이제 통신 서비스 사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5G를 본다고 하면 사실 이런 통신 서비스 사업들이 주목을 받을 맞아요. 거예요. 네. 뭐 국가를 뭐 개인으로 대상으로 한 그런 핸드폰을 팔면서 뭐 이런 통신 서비스로 네. 지금까지 수익을 창출해 왔다면 뭐 국가 대상으로 한 사업 아니면은 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네. 굉장히 이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각을 잘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도 강화를 하고 있고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우리 이제 개인들이 그쵸. 여가 시간이 굉장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일환으로 좀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4G 도입 당시에 사실 4G가 2010년도쯤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이때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약 3배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사실 SK텔레콤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요. 네. 뭐 지금 현재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 뭐 SK텔레콤, 네. KT, LG U 플러스 전체 다 합치면 시가총액이 33조 원 정도 되는데요. 뭐 애널리스트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네. 약 60조 원 이상까지 5G 도입함으로써 시가총액이 상승하지 않겠는가라고 네. 예상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고 싶은 종목은 네. 이제 SK텔레콤, KT, LG U 플러스고요. 한번 네. 이렇게 차트 보면서 네.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5G 관련 통신 서비스 업종으로 3사, 통신사 3사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SK텔레콤 차트예요. 네. 일단 월봉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도에 4G를 도입을 했고요. 오, 네네.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보시면은 2012년도 저점으로 12만 1,000원 도달했고요. 이후에 2배 넘게 상승을 했죠.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이 뭐 1조가 넘어가는 회사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조 정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2배를 간다는 거는 산업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4G 도입 당시에도 이만큼 상승을 했다는 거고, 예, 4G 도입 당시 이렇게 상승을 해서 가격은 이제 박스권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현재 5G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자리에서 뭐 2배까지는 사실 무리는 있을 수도 있어요. 무리는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 박스권 상단을 깨는 흐름은 나올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여지고, 일단 뭐 일봉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뭐 현재 가격대는 진입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연중 저점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지지가 잘 나오는 25만 원 정도 이 선에서 계속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한다면 사실 조금 뭐 하락하는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배당금도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노리고 투자를 이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LG U 플러스예요. 네, LG U 플러스 볼게요. 네, LG U 플러스도 이제 월봉으로 확인을 하시게 되면 네. 4G 도입 당시, 4G 도입 당시에 저점으로 이제 5,000원이었는데 현재 가격이 뭐 10,000원, 18,000원까지 상승했으니까 사실 길게 10년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쵸. 이 10년 동안 4배 수익이 나온 거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이죠. 훨씬 낫죠. 네. 예, 근데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에 맞아요. 예, 굉장히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시는데 LG U 플러스는 제가 조금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이미 조금 이 이동통신 서비스 3사 중에서 점유율 자체가 꼴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예, 점유율을 뺏어오는 일만 남았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리고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배 상승을 했는데 뭐 LG U 플러스는 4배를 상승할 만큼 네. 가장 이런 뭔가 외부 이슈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응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뭐 이 LG U 플러스 역시 지금 한 14,000원에서 지지는 잘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시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금 분할 매수 들어가도 좋은 시점이지 않나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KT인데요. 네, KT도 볼게요. KT는 사실 SK텔레콤이랑 LG U 플러스랑 좀 다른 흐름을 가져왔어요. 볼게요. 네, 차트를. 2010년 4G 도입하고 난 이후에 반대로. 주가가 내려왔죠.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 KT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 그렇죠. 통신 서비스였죠. 네,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개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 다 뺏기고 최근에는 LG U 플러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그쵸. 또 뺏기고 아마 이 2010년 당시가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폰이 원래 KT에서만
맞아요. 예, 발매가 네,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이폰 개통할 때 다른 통신사를 쓰다가 KT로 네, 맞아요. 그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원래 SKT나 LGU 플러스를 쓰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쓰다가 아이폰 네. 나왔을 때 쓰시고 맞아요. 이 아이폰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 자체가 높고 음. 우리나라에서도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그쵸. 이런 대결 구도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을 출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KT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는 굉장히 높았죠. 네. 근데 SKT나 LGU 플러스에서도 발매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기지 않았나 싶고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KT의 주가가 저점이 이제 22만 6천 원, 뭐 네. 2만 7천 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은 들어가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점유율 자체를 뺏기고 네. 5G라는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도 2만 7천 원에서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나왔던 자리예요. 네. 네, 이때가 2016년도거든요. 어. 그러면 지금 뭐 조금 하락해서 지금 2만 7천 원 근처까지 왔다고 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KT 역시 조금 이렇게 뭐 부담 없이 네.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KT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5G 관련해서 통신 서비스 업종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4차 산업혁명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업종도 조금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자율주행. 그렇죠. 네. 예, 궁금하네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이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유망하다고 보는 그리고 가장 도입 시기가 빠를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기술이에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사실 뭐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AI, 그쵸. 빅데이터, 네. 그리고 사물 인터넷 뭐 요 정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요 모든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뭐 실질적으로 뭐 이제 현실화되는 그쵸.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굳이 많은 사람들이 네. 자동차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겠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차가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네. 차를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뭐 렌트하러 가기도 힘들고 뭐 쏘카라든지 이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힘들 때 네네. 그런 상황 때문에 차를 보유하고 쓰는 거거든요. 그쵸. 자동차를 보유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자동차 공유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나 지금 당장 써야 되니까 우리 집 앞으로 와줘 네. 하면 와 있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내가 이제 차를 쓸 일은 없으니까 네. 가도 돼 하면은 가고 어.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뭐 이런 에너지 절약을 크게 뭐 경제 효율성 역시 그쵸. 증대시킬 수 있는 거고요. 어. 교통 상황 개선을 통해서 뭐 이런 부분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연 보험료 자체가 낮아지겠죠. 자동차 맞아요. 보험료가. 네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경제적 효율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5년도에 뭐 2020년에 우리가 무인 자동차를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2020년에는 일본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죠. 그렇죠. 이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자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목이 집중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5G를 세계 최초로 한번 맞아요. 시연을 했던 거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은 조금 우리는 자율주행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나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일본이 내년에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기술력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기업은 미국의 웨이모예요. 미국의 웨이모. 네. 네. 웨이모라는 기업은 이미 2017년에 1만 시간 이상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이런 시범 주행했던 데이터나 그리고 기술력 자체가 인정을 받아서 네. 최근에는 이제 미국 디트로이트에 자율주행 레벨 4의 자율주행 자동차 양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거든요. 네네네. 예, 자율주행 레벨이라는 게 0부터 5까지가 있어요. 0부터 5까지요. 예, 네. 0부터 5까지가 있는데 이제 레벨 4에서 5까지는 완전히 운전자의 개입 없이 네. 자동차가
혼자서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 회사는 레벨 4를 그쵸. 이행을 했다. 네, 오. 레벨 4 인증을 했고요. 네. 4랑 5가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핸들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요? 네, 신기하네요. 레벨 4여도 사실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4까지는 운전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5는 이제 이런 운전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작년에 CES 2018에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 적은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 웨이모보다는 조금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한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기술력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기술 자체는 거의 뭐 양산 전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계적인 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있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뿐만 아니라 GM과 우버, 이제 네. 미국 기업에도 1조 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소프트뱅크는 일본 기업인데 미국 기업에 또 투자를 하는가? 그러게요. 같은 일본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사실 국경을 초월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맞아요. 뭐 우리나라가 기술을 개발했으면 좋겠지만 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있다면 그쪽에 투자를 진행해서 수익을 보는 걸로 네. 뭐 영업이익을 남기면 되는 그쵸.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GM과 우버에도 1조 원 이상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웨이모뿐만 아니라 우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면서 네네.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차량 공유 시스템을 이제 영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또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세 가지 있는데 어떤 게 있죠? 네, KT랑 만도, 에스모예요. 네네. KT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KT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신 서비스 업자들은 네. 5G가 도입이 되려면 5G가 도입이 되면서 네.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시사점을 가지는 건 맞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 단지를 구축을 했어요. 이미 그렇군요. 2017년도에.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적으로 운행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KT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금 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높고 이 SKT나 LG U+도 뒤늦게 좀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네. 그런 흐름을 보이고는 있으나 KT가 좀 더 빠르지 않나.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좀 더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도랑 에스모인데요. 네. 만도랑 에스모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만도 먼저 볼까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고점 형성 이후에 이때 2017년 12월이죠. 이후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인데 이 만도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 점유율의 하락 이런 부분에 영업이익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측면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만도가 굉장히 기술력 자체가 높아요. 자율주행 이미 만도 같은 경우에도 레벨 4 기술 인증을 받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자율주행이 도입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슈를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주가 자체가요. 일단은 뭐 꾸준히 뭐 하락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은 일단 뭐 28,000원 선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네.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28,000원에서 33,500원. 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28,000원 이 부근 오면 매수를 하고 그쵸? 뭐 33,500원까지 가면 이때는 매도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흐름 자체가 조금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가 크게 나오고 있고 자동차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33,500원 도달해도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거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도는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라서 조금 매수하기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이 에스모예요. 에스모도 볼게요.
이제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모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뭔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자회사가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어요. 뭐 레벨 4까지는 아닌데 이제 레벨 4 거의 전까지 와 있다는 기술 네. 뭐 인정을 받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자율주행 시범을 보였는데 예, 성공적으로 예, 이 시범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모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한번 조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뭐냐면 에스모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에요. 이 5천억인데 반해서 과거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뭐 자율주행이 확실히 잘 도입이 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번 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 흐름이 저점을 형성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연중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저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지금은. 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이 에스모에 대해서 뭐 보유하고 계시다. 네. 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지금 추세 자체가 아직 상승으로 되돌리기에는 자율주행 이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런 뭐 이슈화가 되어 있지 않고 네, 조금 외면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시간이 나와요. 걸리겠죠.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증시 자체도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테마들이 올라가려면 글로벌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이슈가 생겨나든지 그쵸? 아니면 뭐 우리나라 내에서 뭐 엑스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뉴스가 한 번 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했다. 맞아요. 뭐 그런 이런 뉴스 이슈가 나와야 돼. 나온다든지 네네. 뭐 이게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추세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엮여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전문가님과 자율주행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안 그래도 마지막에 정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정부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언급을 했거든요. 자, 3기 신도시 사업을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혁신 기업들은 아니죠. 네. 혁신 기업들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만약에 증시가 지금 저점인 것이 확실하고 네.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사실 이 3기 신도시 관련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건설 대형주나 네. 건설 중소형주들 유심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침체돼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글로벌 경제 둔화와 더불어서 생겼던 거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또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쵸. 터지면서 네. 뭐 이런 일이 터졌던 건데 사실 최근 들어서 주택 인허가가 5만 호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건설 경기 역시 조금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2기 신도시가 발표되었던 때가 2003년입니다. 네. 2003년인데 2003년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주가가 이제 약 4년간 네. 좀 길게 봐야 돼요. 네. 4년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3기 신도시 발표 자체가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 이번 신도시 발표 정책은 굉장히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네. SOC 사업도 함께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이번 3기 신도시 정책이 GTX 투자가 맞아요. 같이 진행된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의 뭔가 접근성을 좀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이런 건설 업종들, 건설 기업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그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건설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릴 건데 네. 하나는 GS 건설이고 또 하나는 HDC 현대산업개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원종합개발 신원 종합 개발까지. 여기는 조금 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열사들이 플랜트 사업 수주가 최근에 굉장히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네. GS건설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을 때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GS건설은 앞으로도 뭔가 이슈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을 뽑은 이유는 이제 현대 GBC 이제 삼성동에 네. 현대 사옥을 새롭게 건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현대 사옥을 새롭게 건립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네. 굉장히 지금 이 3기 신도시 정책과 정말 잘 맞아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 현대 사옥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변을 굉장히 조금 공원처럼 크게 인프라. 사업이 진행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수주를 맡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도 살아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네, GS건설이에요. 네, GS건설 같은 GS건설부터 경우에도 뭐 월봉으로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한번 2배 상승했던 네. 이력이 있고요. 네. 자, 연봉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에 2기 신도시 네. 발표가 되었고 이때가 가격이 2만 원 정도였는데 16만 원 넘게 18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우와. 네. 네. 굉장히 이 건설 경기가 2기 신도시 정책 발표 이후에 네. 정말 그 건설 경기 붐을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네. 다시 한번 요 트리거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바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실 고점, 뭐 연중 고점 도달 이후에 주가는 조금 빠져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연결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해외 플랜트 수주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시점은 뭐 아무래도 하락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서 조금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입하셔도 괜찮아요. 네. 굉장히 적금처럼 꾸준히 들어가시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네, 또 차트를 볼게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실 작년에 이제 모회사인 HDC로부터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차트 흐름은 지금 뭐 길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현재 주가가 뭐 저점은 4만 원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4만 원 근처 와 있잖아요. 네.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은 모회사인 HDC, 네. HDC를 연봉으로 봤을 때, 자 역시 2003년 이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그렇네요. 했죠. 네, 이때가 사실 2기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 버블,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던 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거고 3기 신도시가 발표된 만큼 이런 관점으로 진입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원종합개발. 네.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는 바닥 구간에 다 와 있습니다. 네. 뭐 최저점은 3,000원인데 여기까지 떨어질까라고 본다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증시 자체가 바닥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이 사실 400억도 안 되는 작군요. 굉장히 작아요. 네. 사실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네.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고 나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주가 조작에 휘말릴까 뭐 이런 우려도 있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좋은 종목은 좋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부채도 굉장히 부채 비율도 낮은 종목이고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런 종목으로서 많은 매체에서 계속해서 탑픽으로 뽑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연봉으로 보게 되면요. 자, 2003년부터 봤을 때, 네. 자, 2003년, 굉장히 조금 이 평선 때문에 네. 차트가 작게 나타나는데요. 네네. 자, 볼게요. 2003년부터 네. 보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2003년에 저점으로 약 뭐 1,300원 정도 형성을 했다고 하면 이 이후에 7,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많이 올랐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이것도 3년 내에.
예, 굉장히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쵸. 또 훨씬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음.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기의 투자 스타일 자체가 네. 나는 좀 느긋하게 멀리 보면서 나는 배당 수익도 챙기고 네.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앞에 추천드렸던 두 종목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조금 빨리빨리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음. 빨리 좀 수익을 청산했으면 좋겠다. 네. 뭐 신혼종합개발을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금 뭐 3기 신도시가 발표된 만큼 테마가 형성될 거거든요. 그쵸. 이 건설 중소형주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승하는 흐름 보면서 네. 들어가도 괜찮지 네.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3기 신도시 관련 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전문가님과 함께 5G, 자율주행,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주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다양한 말씀 나눠주신 사근종 전문가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오늘의 시장 상황 먼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예, 오늘은 딥싱크 현황 차트 쪽을 들어가기 전에 네. 전체적으로 잠깐 시장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잠깐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딥싱크 쪽과 관련된 차트가 최근에 굉장히 수익률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누누이 드렸었는데요. 네. 예, 최근에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시점이죠. 최근에 이제 4월 말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하락 국면으로 전환이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그 시점에서 해당되는 저희 딥싱크 쪽에서 파악하는 것은 이제 여기가 과매수 상태에 진입을 했다는 파악이 있었고 한 사흘 정도 지나다가 이제 매도 국면으로 전화가 됐죠. 네. 그래서 추세 하락으로 진화가 됐고 바로 요 정도 시점이 됩니다. 이 이후부터 대략 지금 한 달 반 정도 하락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지표를 보시듯이 이 부분이 하락 구간이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 네. 이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예,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고요. 네. 지금 보통 이런 이제 하락 구간이 상당히 깊어지게 되면 이제 반등 구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가 사실은 관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관심이고 최근에 하락 부분 사이드에서 지금 대형주 쪽으로의 움직임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얘기는 현재 지수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2000선 정도가 될 겁니다.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PBR 수준은 현재 0.85배 근방이에요. 이 얘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든가 금융위기에 있었던 수준까지 밀린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하락 사이드로 깊게 밀려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가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평가 지수가 항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일단은 말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딥싱크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딥싱크 쪽 현황 차트를 보실 텐데 이 구간을 어떻게 딥싱크가 대응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즉 AI는 이러한 하락 구간을 어떤 식으로 대응했을까? 네. 자, 이런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딥싱크 현황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딥싱크 쪽 현황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구간이 바로 이 정도 구간이 됩니다. 즉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하락을 개시를 했고 네. 하락이 이제 급격하게 진행된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이 날짜별로도 계속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반면에 이제 딥싱크 쪽을 보게 되면 딥싱크는 수익이 뭐 20% 나기도 하고 10%, 대부분 10%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상황들을 네.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면 비단 지금뿐만이냐 이렇게 보실 텐데 과거 2018년도에 가게 되면 유사한 현상이 앞쪽에 있었어요. 즉 시장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국면에서 수익이 15%대까지 나는 이런 국면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4월 달에도 뭐 시장 안 좋을 때 10%대 이상의 수익을 내는 이런 양상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즉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딥싱크에서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내는 양상 보인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해당되는 부분들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유지되는 성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1개월 조금 남짓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한 2개월 정도는 시장 상황이 잘 맞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 잠깐 드려봅니다. 네. 내부적으로 잠깐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마감이 대략 4월 30일자 정도가 마감이 됐는데 네. 4월 30일 근방에 있는 포트 상황 잠깐 보게 되면 시장을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 자, 시장 자체가 하락을 지속을 할 때 딥싱크가 뽑아낸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살짝 눌렸다가 급속도로 상승을 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최근에 4월 달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하락한 이후에 시장에선 종목 장세가 사실 흐름이 있었고 네. 그 종목 장세 안에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을 맞았지만 특히 일부 종목들에서는 상승 모멘텀과 함께 수급이 유입되면서 종목 장세에서 좋은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한 종목들이 바로 이 안에 잘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현재 딥싱크 쪽에서는 뭐 안정적인 상황이 당분간 계속 유지되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한 달 가까이 시장은 좀 하락을 했지만 딥싱크에서는 수익 종목을 아주 쏙쏙 잘 짚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장세도 딥싱크와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랭킹 차트도 저희가 살펴볼게요. 이 정도 이거 너무 궁금해져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 그렇죠. 선택이 됐을까? 네. 예, 궁금하실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좀 장기간으로 한 60일 정도 보죠. 예, 네. 60일 정도 보게 되면 현재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돼 있었냐면 종목을 보시면 KMW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통신주 굉장히 핫한 그쵸. 쪽이죠. 예, 네. 78% 수익이 났습니다. 오. 4월 26일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네. 예, 78% 수익이 난 케이스이고 네. 현대바이오 역시 뭐 최정한 신약 관련된 이슈 역시 테마가 있었던 쪽이죠. 그쵸. 예, 현대바이오는 4월 23일 날 추천이 돼서 65%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4월 19일 추천해서 50%.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 안에서도 대략 40% 이상의 종목이 60일 동안에도 많이 네.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종목들이 보통 포트폴리오를 리딩을 합니다. 즉 해당되는 종목들이 뭐 한두 종목으로 시장을 대응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수익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시장이 어려워도 왜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은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렇게 시장을 리딩하는 종목이 일부에 편중이 됨과 동시에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20일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죠. 네. 자, 최근에 20일을 보게 되면 역시 KMW가 좋은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자, KMW를 보게 되면 뭐 어제도 급속도로 상승을 했죠. 물론 오늘 장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고 네. 왔는데 뭐 거의 뭐 시장의 변화는 별도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죠. 네. 즉 종목 장세에서는 종목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이러한 종목을 잡아 넣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포트의 전체적인 수익률 변화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20일간의 흐름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현재 KMW, 에이스테크, 유비커스 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특히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네.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시장에서 중요했었고 또한 딥싱크에선 역시 그 종목을 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63%, 42%, 36%. 최근 이 하락장에서 30%대 이상의 수익률을 낸다는 건 사실 정말 굉장히 어렵죠. 종목 네,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그걸 못하면 나오질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야만 포트폴리오 자체도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네. 겁니다. 따라서 현재 딥싱크 쪽에서는 굉장히 종목 선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멘텀을 잘 잡아내고 있고 또 네. 말씀드렸듯이 학습 속도가 일정한 학습 구간이 잘 맞는 구간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한 지속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도 모멘텀이 형성되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게는 78%까지 수익이 나서 정말 놀라운데요. 자, 종목 장세에서 수익 종목을 좀 잘 잡아서 수익을 보고 있는 랭킹 차트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서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 이야기까지 좀 나눠볼까요? 자, 일단 현재 시점은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의 요소가 굉장히 커요. 안개에 갇혀 있어요. 예, 거기에 네. 따라서 또 최근에 이제 기술 이슈, 특히 이제 하웨이를 중심으로 통신과 관련된 기술 분쟁 이슈가 거론이 되면서 네. 또한 뭐 히토류라든가 여러 가지 또 맞아요. 비금속 광물종도 뛰는 등 최근에는 이슈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냐 하면 자, 미래가 불확실해요. 맞아요. 그런데 싸요. 자,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 장세가 오게 되고 특히 이럴 때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몰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급등락의 양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따라서 모멘텀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차트 쪽에서 보셨지만 코스피 쪽 입장에서는 현재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어요. 나중에 과매도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바닥권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은 하락 추세 유지 쪽을 보고 있습니다. 단 2000선을 무너뜨리기에는 밸류상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 이 부분에서 일단 늘 확인하실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수급 양상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부분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양상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양상을 보고 계시죠. 예, 네. 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밀리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가격의 메리트가 있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밀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경기와 또 중국의 환 이슈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맞아요. 이런 때일수록 저가 매수의 공략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이 시장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모멘텀을 잘 진입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시고 네. 또한 단일 종목으로 뭐 해보겠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포트 전략을 잘 짜시고 그리고 시장을 대응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매수의 양상을 돌아서지 않는 한 밸류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 하지만 직접적인 수급 주체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 또는 반등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종목 중심의 모멘텀 중심의 종목 장세가 될 수 있으니 그 점에 유념하셔서 시장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 연구원님께 인사 바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현재 시장 흐름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